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꼰대입니다. 뭉치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뭉치입니다. 어제 그 요즘 그 동계올림픽 개막했잖아요, 그죠? 네네. 네, 동계올림픽 개막했는데 그 또 김연아, 우리가 기대하는 김연아, 김연아보다 누구죠? 5,000m 그 스피드 이성훈? 이규형? 아니야, 이규혁은 아니야. 안 나. 이성훈. 이성훈. 네.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거 보다가 봤어요? 네. 상당히 정말 마지막 경기였죠. 예, 마지막 13조. 참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깝고 참 또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네,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야, 그 선수가 참 지난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네. 참 그 노력하고 이랬는데 또 부담도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인정해야 될 게 네덜란드 선수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 네덜란드 1등 했던 그 친구, 근데 이름도 기억 못 하겠는데 그 친구 진짜 잘하고 참 그 이성훈 씨가 또 1000m, 그죠? 원래 이제 장거리 주특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쇼트트랙에서 출발한 쇼트트랙 선수야.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이 쇼트트랙인데 5,000m, 1000m를 지금 올림픽에 출전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한국 선수가 동양인이 대단한 거예요. 예, 대단한 거예요. 고품격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한 것도 해주시는 그죠. 우리 권대 씨는. 이성훈 씨를 왜냐면 우리가 인생 100세 우리도 진짜 대단한 네. 시간을 살아가고 있거든. 예, 우리 권대 이성훈 씨도 씨 네네. 박수 한번. 권대 씨도 그런 게 있으세요? 이제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에 대해서 네. 상대적인 부담감을 느낄 때 그런 있죠. 짐을 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렇죠. 부담감. 지금 어떤 우선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이런 예, 당연히 이게 부담을 세계에 느끼고 대한, 있고, 네. 그죠? 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렇죠. 이게 자기 이름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부담이에요. 부담이 됩니까? 예, 대단히 부담입니다. 네. 그래서 머니스토리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대단히 부담스럽게 방송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 실수하시더라도 아까 그 우리 이승훈 씨의 그 비록 순위는 등수는 들지 못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 노력, 그죠? 그렇죠. 예, 그 열정, 그거 하나는 같이 인정해주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담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자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자산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그죠. 어깨에 상당한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뭐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또 그것에 그 똑같은 영향을 사실 받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떤 게 주식시장이 열릴 때 또 그 전날 외국의 이런 시장들 사실은 좀 많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죠? 네. 아무쪼록 그 신경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좀 업그레이드 돼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에게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네. 저 이규혁 씨가 나왔는데 내가 아까 이규혁 안 나왔는데 보니까 이규혁 태극기 무게 온몸으로 느끼며 눌려봐봐요. 네. 제가 이게 또 뭐 이규혁 씨가 안 나왔다 그랬는데 이건 또 큰일 나잖아. 큰일 날 오보를 했기 때문에 이래 안 열리지. 여기까지 하죠. 안 열리네요. 그렇죠. 자 오늘 이따가 좀 이규혁 씨 인터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저성장 시대의 전략, 그걸 한번 나눠볼 건데요. 자 우리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다. 이거 다 동의하죠? 동의합니다. 열릴 때까지 조금 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는데 벌써 그 외압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외압이. 오늘 우리가 건물공사 중이에요. 건물공사 중이라서 지금 이제 인터넷 랜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성장 시대의 가계 전략 이것은 사실 기사 없이도 해. 기사 없이도 하는데 근데 기사가 있으면 더 좋지. 국민을 보내요. 시리즈로 넣은 것 같습니다. 오늘 5번째인데 저성장 시대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게 이제 시리즈가 이제 기업에 대한 것도 있고 정부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뭐 기업 정부를 논할 건 아니고 그는 지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오로지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이 돼야 되니까 네네. 우리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들 위주로 좀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3% 성장 시대의 경제 생활 획득, 자산의 부동산 비중도 줄여라. 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있어야지 뭐. 그죠? 이제 어찌 보면 이 주제가 이제 희성해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매스컴에 많이 그치. 보도된 내용 중에 하나죠. 음. 그리고 모든 금융권에서는 이거를 하드로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비중을 줄여야지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어제 내가 아주 진짜 기가 막힌 뉴스를 들었어요. 어제 TV에 기가 막힌 어디에 그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그 청약이 굉장한 열기. 그러면서 인터뷰를 몇 개 따는데 떴다방도 등장했다고. 떴다방? 그 떴다방이 왜 등장합니까? 이게 아파트가 주거가 아니라 투자 개념일 때 등장하는 게 떴다방이잖아요, 그죠? 예, 떴다방인데 그런 것도 등장하고. 그래서 인터뷰를 딴 한 사람 중에 그 중에 일반 시민이죠. 이게 청약하러 왔던 그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가 점점 좀 매매가 되는 것 같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이제 투자 차원에서라도 좀 사놓고 싶은 그 욕심이 생겼다. 이런 투의 말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그런 위주의 어떤 그 내용들로 조금 그 기사가 편집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가지고 굉장한 우려. 이게 그 아파트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너무 답답했어요. 어제 그 기사 보고 뉴스 보고 너무 진짜 황당해서 자빠진 줄 알았어. 그래서 부동산 기사들이 특히 기사라는 거는 이제 후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대부분 그 분양업체 또는 건설사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들이 좀 상당 부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의 정책과 일관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인터뷰한 그분도 분명히 또 자기 돈 주고 다 살 거 아니거든. 분명히 또 대출을 안고 살 건데. 그리고 그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실수요자들이 보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거기 있는 상당수들은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많다. 부추기는 바람잡이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목이 조금 전에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저성장이에요. 저성장인데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겠다. 이거 진짜 난센스거든. 경기가 좋아지겠다. 우리가 다 저성장 이야기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겠다. 이건 난센스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비교가 필요한 거죠. 옛날에 우리가 경기가 좋아진다. 옛날에 뭐 8%, 10% 이런 성장이 아니라 그죠?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 있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옛날에 호황 이런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의 주요 가계 자산,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75%, 미국은 68%, 일본은 59%, 영국은 50%. 상대적으로 한국을 이제 선진국과 비교를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부동산 비율이 68이 아니라 미국은 이제 금융자산 31%, 일본에 거의 이제 일본, 미국 외국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30-40%, 그죠? 30-40%. 영국이 조금 특이하게 한 50%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선진국들도 특히 보면 지금 현재 금융위기의 진원이 이제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인데 그 근본이 부동산 버블이죠.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지금 현재 금융위기가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브모기지.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 이런 일본도 물론 그랬고요.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장기 저성장, 저침체 구조로 왔었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이런 그 선진국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버블을 거쳐갔었고 그에 대한 버블이 꺼지면서 장기가 침체된 거를 막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과연 어떨까? 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부동산 편중 현상을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게 사실은 아까 우리 뭉치 씨가 얘기했지만 신선한 주제 아니에요. 네. 신선한 주제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다루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선한 주제가 아닌데도 이걸 자꾸 오도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사실은 이게 이 부동산 문제가 소위 연착륙이라고 그러죠. 연착륙. 네.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책임 당국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있는 것은 네. 사실인데 그 연착륙을 위해서 우리 개인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희생될 때가 이제 희생될 건덕지가 이제 없어. 네, 없어.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또 돌아가는 풍경들이 그림들이 아름답지 못해요. 이제 아름답지 못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 이게 기사도 떴고 예, 기사도 떴고 해서 한 번 더 다뤄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현재 지방 부동산 경기가 되게 양극화예요. 수도권은 고점 대비 많은 곳에서는 30-40% 정도 하락한 것도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뒤늦게 지금 현재 가격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또 옛날처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작동하는 거 있습니다.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절대 따라오지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좀 지금은 반드시 이제 부동산 풀빼 신화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부동산이 주거의 목적인지 투자의 목적인지 그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부동산에 접근하는 게 맞다. 최근에 이제 제 고객 중에서 이런 분이 사실 이분도 솔직히 집에 조금 물리신 분이신데 대부분이 물려 있죠.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제 거기도 네. 물렸는데 이번에 12월 달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어. 근데 사실은 못 파는 게 아니라 안 팔았어, 이분이. 왜 안 팔았느냐? 가격이 좀 오른다 하니까 매물을 걷어들인 거야. 조금 더 비싸게 받으려고. 네네. 제가 그분한테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매물 네. 걷어들이지 마시라. 그러면 영원히 못 판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다시 하락이 돼버리면 그때는 또 어떨 것이냐. 그래서 설령 이게 지금 오르는 추세, 오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거처럼 갑자기 뭐 자고 일어나면 뭐 그 금액이 달라지는 이런 시절이 전혀 아니니까 내가 팔려고 마음먹었던 금액이 얼른 팔아라. 금액이 거기만 왔다면 그리고 얼른 빠져나와라. 네. 이게 연착륙이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했죠.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신규 분양이에요. 신규 분양들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새 아파트 사지 그렇지. 어차피 분양 넘쳐났는데 기존 주택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가지신 분들이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해내지 않냐. 신규 분양에만 현재 정부 정책이 집중되어 있고 수요자들도 신규 분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신규 분양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격이 새 아파트잖아요. 그렇지. 기존 주택보다는 당연히 오릅니다. 원자재 네. 값도 올랐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를 좀 인지하신 상태에서 기사들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대 소비 지출을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성장 시대에 가계 구조 조정인데 보면 5대 소비 지출에서 금융 지출이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건데 어떻습니까?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많죠. 그렇죠. 교육비, 외식비, 통신비, 교통비, 주거비를 5대 소비 지출로 본 거예요. 예, 5대 소비 지출을 봐가지고 주거비도 많이 나요. 그렇죠. 이렇게 쭉쭉쭉쭉 보니까 야 이게 아무래도 교육비가 15.2%를 차지하네. 전체에서 15. 주거비 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주거비도 10.6%를 차지하고 교통비도 만만치 않다 그죠? 예, 네. 교통비. 그죠? 이렇게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자꾸 적자라고 하는데 가게 입장에서는 교통비가 사실 만만찮아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내려가 보시면 여기서 무슨 기사 내용이 포인트가 뭐죠? 여기 근데? 보면 네. 결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책을 쓸 당시에 10대 그룹이 돈을 쓰지 않고 그 10대 그룹이 장사해서 남는 네네. 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자기들 금고에 정겨 놓은 돈이 한 470조. 470조. 네, 470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뭐 100 몇십 조니까 거의 몇 배에 해당하는. 근데 제 책이 출간될 때 올해 1월 달 네네. 지난 1월 달에 출간될 때 이게 몇 조냐 하면 500조였어요.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늘었죠. 네. 거의 뭐 상당 몇십 조가 늘은 거죠. 그렇죠. 몇십.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경기가 지금 이제 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저성장, 호황이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누가 먼저 압니까? 가게보다 장사꾼들이 먼저 알아요. 그렇죠. 그 장사꾼들은 누굽니까? 기업이잖아요. 투자를 많이 그죠? 하겠죠. 예, 아무래도. 기업이잖아. 네.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금고에 계속 정겨둔다라고 하는 것은 호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또 몇 개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MB 정부 때 인상하지 못했던 이런 식료 제과업체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인상된다. 네, 네. 예,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밑에 그 밑에 한번 나와 보세요. 그 있네요, 밑에 이렇게. 그죠? 예. 밑에 여기요? 보면 그 밑에 옳지 거기 문제는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출 금리를 줄이고 싶어도 고성장기를 거치며 변화된 소비 행태가 쉽게 바꾸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네. 예,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면 그죠? 쉽게 안 바뀌네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과거 10% 시절에 한 80년대가 10% 고도 성장을 했죠. 그죠? 맞습니다. 예, 80년대가 10% 고도 성장을 했는데 아마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기업의 가처분 이익, 그죠? 네, 네. 창고에 정해둘 수 있는 가처분 이익은 큰 폭으로 성장 안 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가게들의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소득도 물론 월급도 소득도 올랐지만 그에 비례적으로 뭐죠?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늘어나 버렸는데 이것을 못 줄이고 있다. 못 줄이고 있다라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키 포인트죠. 근데 왜 못 줄까요? 근데? 안 먹으면 되지 않나? 안 먹으면 많으면. 되는데 이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사실은 비교라는 거죠. 예, 비교. 우리가 그 포카 네. 카드 해요. 카드 네, 예전에 한 번씩 했었죠. 카드. 저는 이제 고스톱. 우리는 이제 명절날 내려가면 동서들끼리 고스톱 네. 쳐요. 고스톱. 예, 고스톱 네. 쳐서 항상 새벽이 이석하도록 네. 고스톱을 쳐서 새벽이 동이 트오면 동이 트면 오너가 돈을 다 회수해가지고 그 위너지 위너가 돈을 다 회수해가지고 해를 사러 와요 아침에. 예, 그래 해를 사가지고 와서 쫙 먹고 아침을 먹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죠? 예, 그걸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 옆 사람 배를 자꾸 이제 훔쳐 보려 하잖아.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포커 페이스라는 말도 있죠. 이제 포커 네네. 페이스 말. 이제 완전 그냥 뺄 것 없는 배를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인상으로, 그죠? 얼굴로 근육을 당겨야 되는 안면 근육으로 네. 이렇게 카드를 쳐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옆집 사람이 계속 똑같은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괜히 나만 가난한가 괜히 이렇게 우리 집만 그런가 이런 것을 보기 싫은 거죠. 또 뭐 학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그죠? 뭐 자동차, 뭐 골프, 뭐 여가, 여행 할 거 없이 지금 우리가 너무 이웃하고 이런 그죠?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제일 기포였던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가 나오네. 교통비, 통신비, 외식비 등 뭐 정기성 경비라고 분류되는데 즉 잘 변환되지 않는 비용들 이런 경제성 비용들이 계속 커지면서 소비 이력이 줄고 있다. 그리고 저축 이력이 줄는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게 저축하지만 나중에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 급여도 늘어날 테니까 그때 저축을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동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급여가 올라요. 그럼 뭐가 따로 오르죠? 물가 똑같이 따로 그렇지. 오릅니다. 네. 그다음에 쓰는 돈 똑같이 올라요. 즉 급여 상승분이나 지출분이나 퉁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동일하다. 그러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똑같아요. 즉 300만 원 벌 때 100만 원 저축했다면요. 20년 뒤에 500만 원 벌 때도 100만 원 저축합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아냐면요. 20, 30대 상담해보고 40, 50대 상담해보고 말아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급여는 이렇게 늘었다. 대신에 그 물가가 되게 오르고 가정 자체 삶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축하는 금액은 똑같다. 즉 그 말의 의미는 급여는 늘어나는데 저축하는 금액이 똑같다면 저축률은 점차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2012년도 저축률이 3.7%.
그죠?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네. 처음 하신 것 같으신데요? 그래요? 네. 우리가 방송 펑크를 실패를 몇 번 해가지고. 하도 해가지고. 네. 중국의 저축률이 50%가 넘어요. 아, 이건 네네.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그죠? 게임 끝이에요. 예. 거의 뭐 우리나라 저축률의 평균 뭐 20배에 가깝잖아요. 이거는 저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기업도 그러고 나라도 그러고 이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소비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요. 내 이웃도 결코 부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돼. 내 이웃도 가난하다. 네. 내 이웃도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친구도 카드가 별 거 없다. 그죠? 배가 별 거 없다라고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는 속에서 시작을 해야 돼. 생각의 출발은. 그럼 뭐죠? 내 책 독자가 서평 올려놓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하나 올려놓은 것이 가난을 포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많다. 아, 일리가 있네요. 그죠? 예. 네. 예, 가난을 우리 전부 다 가난을 그 포장 자체가 소비와 관련된 그렇죠. 이제 거니까. 다 소비가 관련된 거죠. 근데 그 왜 가난을 포장하냐 하면 내 이웃, 상대방, 내 친구, 우리 엄마,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은 나보다 가난하지, 나만 가난하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이웃도 다 가난하다. 네. 저축률 3.7%는 내 가정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가정에. 자, 가계부채 1,000억은 우리 집 부채만 포함된 게 아니거든.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죠. 이런 원인이 부동산 비중이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대고성장 시대에는 집값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급등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물에서 투자를 해서 빚을 내고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당장 현금화는 돼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외제차도 사고 좋은 것도 먹고 이제 그렇죠. 예. 사용비도 펑펑 쓰고 그리고 이렇게 된 거죠. 외제차도 굉장히 그 비중이 게 외제차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한 자동차. 20% 정도. 그죠. 예. 근데 외제차가 별로 좋아요. 외제차가 좋은 것보다는 품질 자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브랜드 가치보다는 품질이 그렇게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까? 같은 값입니다. 예,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 뭐 어떤 차는 사고가 나도 괜찮나 크게 사고 날 일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서 뭐 200, 300을 달립니까? 이게 네네. 뭐 조금만 밟았다면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 작은 나라 작은 도로에서 네. 그리고 또 외제차들이 대부분 B급이 많아요. 뭐 벤 뭐 이런 네, 또 뭐 네. B 뭐 이런 B급 네. B급들이 많죠. A 클래스 얘기하려고 하신 거죠 또? 그죠? 저 방금 때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이야기했나요? 네, 우선 코드가 지났어 이제. 아니 벌써. 이제 A 코드를 지나서 네. 우리는 이제 스페셜 코드. 스페셜 코드도 뭐예요 또? 스페셜 코드 우리 S? 국내 차들은 S 뭐소뭐또뭐 S 뭐 하는 이런 스페셜 코드. 아니, 국내 차들은 주로 스페셜 코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그 B급들이 많은 외제차 왜 비싸잖아요. 요즘 이제 간혹 뉴스 이렇게 인터뷰 나오는 것들 보면 외제차가 싸고 이제 네. 과거에 비해서 네. 싸긴 왜 싸요? 비싸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 싸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리스라든지 네. 여러 가지 목돈 없이 일시금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얘들이 상술이 밝아가지고 이런 얘기 계속하면 꼰대 취급받는 거예요. 예.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 어쩔 수 있는데 차 안 사야 돼. 이게 차를 하나 사면 최소한 월 100만 원 이상 까먹어. 맞아, 그건 맞아요. 월 100 이상 까먹어. 월 100 이상 까먹는데 돈 뭐 월급 공장에 꽂혀가지고 월 100 이상 그 자동차에 나간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거 뭐 그죠? 어쨌든. 그래서 부동산이 고성장 시대를 대변했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당연히 소비율이 더 줄겠죠. 오히려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다음 내용이 뭐죠? 그래서 뭐 부동산 비중이 선진국가 됨에 따라서 점차 낮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감안하자. 그죠? 하지만 자산 변화를 압축해서 경험했던 세대들은 고성장 시대 향수에 쉽게 부동산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부담 시-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우스 푸어라고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되는 지금 이야기되는 그 이렇게 집에 물린 분들 조금 이렇게 너무 부동산 이렇게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지금은 오른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의미 있게 오를 이런 사회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좋아. 그렇죠. 그죠? 팔 수 있을 때 팔고 자산을 구조조정 밑에 이제 바로 있잖아요. 가계 구조조정 필요. 제가 팔 수 있을 때 파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 방법을 알아요. 팔 수 있는 방법. 예. 그 쪼개서 팔아. 뭐 금방 첫 잡고. 번째 방법 싸게 판다. 싸게 판다. 그래도 안 팔린다. 두 번째 방법 더 싸게 판다. 더 싸게 판다. 네,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지. 세 번째 방법 막 판다. 맞아, 막 근데 그거 안 하죠. 네. 자, 그게 반대 입장에서도 그 집을 소유한 이게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참 억울할 거예요, 그죠? 예,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게 그 본인의 결정이기도 했거니와 사실은 정부나 이런 기업들이 사회에서 조장했던 측면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그 인터뷰에 나왔던 그 시민, 그 선량했던 시민 참 안타깝거든요. 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좀 투자 목적으로도 구입하려고 하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을 그 방송에서 조장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너무 혹시라도 자기가 보유한 물건이 2004년도 이전 물건이냐 이후 물건이냐 이 부분을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2004년 이후 물건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조금 더 괜찮지만 혹시라도 2004년 이전이다 그러면 실질적인 시장에 대한 현금화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4년 전후로 아파트 평형 자체 설계도가 바뀌어 설계도가 2004년도 이후부터는 전용 면적이 되게 잘 나와요. 예. 그렇군요. 베란다도 되게 잘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4평이 거의 30평대랑 맞먹는 수준인데 2004년 이전 아파트는 그렇지. 전용 면적이 되게 잘 안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물건이 언제쯤 물건인지 그 물건에 대한 본인 스스로가 인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는 아파트는 2004년 이전 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의 문을 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입장에서 그냥 금방 문을 자연스럽게 닫는데 자연스럽게 닫으면 집이 난리나. 덜커덩해 덜커덩.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닫아야 돼. 그래야 와이프한테 큰 소리를 안 들어. 그러고 살아요. 그러네. 게 2004년 이전 이유가 또 그렇게 우리 뭉치 씨가 예리한 지적을 하네. 그죠? 뭉치 뭐 사고만 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그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부 많이 했죠. 그래서 가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이것도 중요해. 그 가장 큰 문제는 있죠. 그 바로 그 여기요? 밑에 줄에.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네. 가장 큰 문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상담을 해보면 특히 그 부모들 이 베이비붐 1955년에서 63년생 전후 세대 이분들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의식이 아직도 강해요. 그래서 자산 구조 조정을 더디게 하는 주요로 꼽힌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뭡니까? 우리나라 버블 시대를 향유했던 분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그렇죠. 할 때 모든 자산 사두기만 하면 땅이든 집이든 뭐 사두기만 하면 돈이 됐던 시절을 살았던 분들에 대해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 네네. 이들은 또 부모와 자녀를 함께 돌봐야 하는 마지막 세대로 자산 관리에 여유가 없다는 즉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완전 끼인 세대들이야. 끼인 세대. 부모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런 유산조차도 자식들한테 그대로 물려주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기가 차다. 그 밑에 봐봐요. 아니요 이게 너무 사고 치지 마시고 3G 세대 은퇴 설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좀 풀어주시죠. 3G 은퇴 설계라는 게. 예, 3G 은퇴 설계라는 것이 제가 또 뭐 본인한테 제 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책에 이제 100년 가난이라고 해놨어요. 어떤 독자가 물어, 지금부터 100년 동안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이제 제가 100년 가난을 썼던 건 바로 이 3G 세대입니다. 3G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부모 세대,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자녀 세대, 이 3세대, 그죠? 서리지 3세대가 동시에 가난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이런 가정은 지금 현재도 많잖아요. 부모 50대, 60대인 부모님들도 일용 근로자로 당장의 수입이 필요하고 또 그 자녀들이 나는 취직을 못하고 있거나 또는 네. 대학 학자금 대출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또 결혼도 못하고 있고 연애도 못하고 있고 그랬을 때 내 자녀에게는 내가 또 그 막상 결혼해서 내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도 재정적으로는 당연히 보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악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쓰리지 그죠? 세 세대가 몽땅 가난에 시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은퇴 설계는 굳이 아버지 당신만들을 부모님들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 세대의 통합적인 이런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쓰리지 세대를 통과라는 그런 은퇴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참. 근데 이 쓰리지 세대 하니까 그런 말이 생각나요. 우리 저를 삼지라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가 네. 삼지 왜 삼지냐면 야 이거 방송 용어는 아닌데 이게 그냥 그 지랄 삼지. 예, 지랄 이게 혈액형이 그런 혈액형이 있대요. 제가 그런 혈액형이에요. 아, 그래요? 예, 혈액형마다 그런 부류가 있는데 제 혈액형은 뭐냐 우리 와이프 말 지랄 삼지 요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 근데 어쨌든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요즘은 40대를 30대 후반 정도를 상담하다 보면요. 그 아까 꼰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에 대한 은퇴에 대해서 자식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 이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 부모님도 상담 좀 해주세요. 네. 예, 왜냐하면 그렇지. 부모님이 제대로 안 되면 내가 힘들 것 맞아. 같으니까.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부모님 은퇴 설계를 자녀들이 하는 걱정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 밑에 보면 특히 네네. 3, 40대는 있죠. 특히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보면 특히 3, 40대는 예금과 채권 등 안전자산 외에도 펀드 등 위험자산 운용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사고치지 마시고 권유한다. 이 말은 동의하고 동의하고 특히 3, 40대뿐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5, 60대도요. 5, 이제는 60대도 이제는 안전자산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5, 60대를 안전자산이라고 했던 때는 기껏해야 80세를 살아야 될 때예요. 그죠? 예. 네, 예, 네. 그런데 지금은 5, 60대가 앞으로 5, 60년을 더 살 수 있어. 그죠? 그런 시대에 지금. 그런 시대에서는 어떤 무조건 하고 안전자산 넣어놔야 될 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우리가 위험자산이 반드시 위험자산이라도 무조건 위험하다는 아니죠. 울뭉치 씨 잘 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것도 포트폴리오잖아요. 그죠? 네. 위험자산을 운용할 때 좀 어떻게 하면 좀 덜 위험하면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평균 그죠? 은행 이자보다 알파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마지막으로 그거 사례 같은 거 있으면 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수익률 자체를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익도 중요하지만 위험이 비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성장이 된 시대만큼 중위험 중수익 중위험 중수익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도 중위험 중수익 관련된 뭐 펀드들이라든지 각종 금융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지 검색을 통해서 좀 구성해 나간다면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아까 말씀 좀 위험 자산을 좀 보강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그 수익을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위험 자산하면 사람들이 위험 자산 이꼴 주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위험하다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주식을 활용한 펀드들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죠? 네. 예, 수천 개 펀드들이 그것들 아까 조금 전에 뭉치 이야기한 대로 중위험, 중수입, 네. 중수익 이런 그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잘 섞으면 예, 그런 것도 덜 위험한. 예, 그러면서 은행 이자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다음번에 그 중위험 중수익 관련된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그렇네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예, 자 오늘은 저성장 시대
또 어떤 우리 가게의 구조조정에 대해 가게 자산 구조조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고요. 네네. 오늘 했던 이야기들 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 뭐죠? 머니스토리 예, .tv 머니스토리.tv에 올려주시면 또 의견들도 같이 또 다음 시간에 반영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꼰대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소리가 다뭐 예, 엉망이네요. 목소리가. 오늘 걸려가지고. 올 겨울에 제가 감기가 2번 걸렸어요. 2번. 목소리 또 그 건강 관리 잘하시고 네. 그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큼한 목소리로 또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